서울의 오랜 자부심인 도심 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얼마 전 2019년 신년사에서 도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했던 말입니다. 네. 주름 생겼네요. 예.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서울 인구의 대다수가 제조업 종사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 들죠. 서울에 제조업 종사자들이 있어? 하지만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도심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진연구원 비슷했어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고요. 네. 예, 흉내 내기 어렵군요. 예,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 도심 제조업의 실태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네. 사실 이미 TV민생연구소에서는 봉제업, 또 제화업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문제인데요. 오늘 서울 도심 제조업의 제도약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TV민생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예. 저희가 기금속업, 금속업, 그다음에 또 인쇄업 네. 현장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민생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시민을 위한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장애인 인권 증진 두 번째 계획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 조명한 바 있죠.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8,900여 원을 투입하는 제2기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 계획입니다.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가 눈에 띕니다. 먼저 현재 5.2%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6%로 높이기 위해 공공 일자리 등을 확충하기로 했고요. 또 정신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곳에 신설하고 2023년 70곳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8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 지하철 역사 몇 곳이나 될까요? 26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까지 전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45대를 증차해서 운영 대수를 480여 대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시내버스는 2023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간 정책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장애인 단체는 탈시설 지원책 등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장 부조리 아웃입니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 점검을 합니다. 대상은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률이 적정한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썼는지, 부당 특약은 없는지, 하도급 대금은 제때 나갔는지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공사장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을 위한 브리핑이었고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고로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죠.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2008년도에 숭례문 화재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과연 우리 문화재는 안전할까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수지 연구원이 대한민국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죠. 맹수지 연구원.
네, 지금 보이시나요? 멋진 건축물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동대문으로 익숙한 흥인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보면서 많이들 안타까우셨을 텐데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나면서 800년 된 지붕과 첨탑이 붕괴가 됐습니다.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에 진화는 됐지만 복구까지 길게는 무려 40년이 걸릴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화재 사건을 지켜보면서 11년 전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아마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곳을 찾으신 시민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프랑스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탔는데요.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예, 어제 오늘 TV로 봤습니다만은 오래전 그 우리나라 그 숭례문 그 화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그 문화재들이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또 정부의 그 문화재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 TV민생연구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시민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서울시의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김동천 주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선 이 서울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 흥인지문, 운영궁 등 1,800여 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문화재 방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숭례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이후에 아마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이게 숭례문 이후에 소방시설,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경비인력도 배치되어 있고, 문화재 각 현장마다 재난 대응 매뉴얼도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전을 위해서 저희 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외에 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시는 재난 시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화재 경비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현장마다 설치된 CCTV와 감지기를 소방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종합상황실 구축한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요, 문화재 화재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요, 문화재 관할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에서도요, 각 지자체의 문화재 현장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시민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화재가 나면 그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법이잖아요. 문화재 화재 안전,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항상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에서 맹수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민생도 AS가 되나요? 왜? 맨날 을만 당해야죠. TV 민생 연구소. 네, 네.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지하철역? 서울역?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 저희는 TBS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TBS 유튜브 채널 시민의 방송 검색하시면 또 저희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케이블 TV로도 나가고 있죠? 네. 의견 있으시면 문자 올려주세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 댓글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의견 반영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예, 뭐 어제 오늘 우리 국민들 최고의 화제는 네.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어디까지 그렇게 인간이길 거부할 수 있나? 광기열이 예, 세월호 막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태 정말 사방팔방이 다 난리더라고요. 아니,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 청원이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 네. 신입 사람들 이제 고마워요. 국민들이 분노하셔가지고 네, 분노하게 20만 해주셔서 너무 명이 세월호 감사합니다. 특조단 네. 해야 된다는 네, 것도 네, 네. 넘어섰는데 청원이 됐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민생을 전문으로 다루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은 이들이 울고 있는데 그쵸. 저희가 잠깐 이렇게 또 그분들 응원하는 네, 네. 순서를 가져봤고요. 정말 우리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인간이길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서울시 하면 여러분 제조업 생각나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뜻 떠오르지 않아요. 얼마나 네. 있을까요? 네. 글쎄요. 근데 우리가 봉제도 다녀왔고 제화업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네네네. 실제 제화하고 봉제, 예. 5만 들고 10만 만들고 네. 다 제조업이었잖아요. 제조업. 네. 그러니까 의외로 서울에 제조업이 많다는 거예요. 네. 서울에 농민하고 어민도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요? 농민과 어민이 한강 있어요? 주변에도 있고요.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는 거라고. 예. 자, 오늘 서울시 제조업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제조업, 서울시 거점 성장 추진단 제조업 정책팀장 이주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은 우리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금속노조 법률원장님, 아마 이제 서울시 제조업 노동자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송영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제화업, 그다음에 저번에 갔다 온데 이제 봉제업 예. 얘기는 드렸는데 이정 팀장님. 네. 시민들과 청취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짜 서울에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다는 건 아는데 뭐 금융업도 알고 유통업 잘 알잖아요. 근데 진짜 제조업이 많은가요? 되게 의외로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예. 또 있어요? 네, 서울에 한 19개, 20개 업종 이상, 한 6만 개 업체, 작은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만 해도 6만 개 이상 업체가 있으시고요. 세상. 예, 서울이 이제 소비만 하는 도시로 많이 아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 저희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생산의 도시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말고 또 어떤 업종이 있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뭐 박스 만들고 인형 만들고 이런 거 많았는데 지금 다 없어져서 좀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장난감이나 인형 제조업이죠, 네네네. 그것은. 그런 건 네. 없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뭐 이제 봉제도 있고 우류 제조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양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업도 있고, 인쇄업. 예, 그다음에 주얼리, 기금속. 기금속을 제조하시는 업종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청소도 많이 있고. 4대 제조업이라고 지금 표도 나오는데 네네. 팀장님, 네. 그 의류봉제, 수제화, 주얼리, 인쇄, 기계금속 이렇게 4대 제조업. 여기가 제일 많은 건가요? 예, 서울시에서 이제 제일 많은 업체가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저것들이 4대인데 뭐 예를 들면 4대 외에도 또 뭐가 있는지 항상 그런 거 연구하실 테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업종에 가장 많은 업체, 가장 많은 이제 종사자 있으신 부분이 이제 의류 제조업, 의류 제조업. 흔히 이제 봉제업이라고 하시는 분야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얼리, 인쇄, 네. 그다음에 이제 물레동의 기계금속 가공하시는 네, 기계금속 맞아요. 업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수동의 수제화 업체,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제조업이 그 서울에 있는 이유가 이제 소비지하고 인접해서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공급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집적해 있으신 그런 상황이십니다. 예. 근데 와 생각보다 다 많이 계시네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 도심에서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영세업자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크게 공장을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작게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로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이제 송 변호사님이 네. 드디어 나설 때입니다. 보통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큰 공장, 예. 넓은 네. 부지를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걸 상상을 하는데 네. 서울 도심에 있는 제조업은 여러 가지 이제 옷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반지, 뭐 액세서리, 팔찌, 네. 목걸이 포함된 주얼리 산업, 그리고 인쇄업 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영세 사업장에서 그런 소규모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각 지역들이 있는데 각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효율성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일정하게 특정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서 네.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장이
작업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승문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에 보호는 받고 있나요, 이분들이? 네, 이제 법상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니까 네.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법을 위반하거나 내지는 탈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탈세를 위해서 노동자 수를 적게 신고한다든지 뭐 세금을 이제 안 내기 위해서 뭐 이런 업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 위반을 좀 하지 않게 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시작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거라고 이주영 팀장님,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도 어떤 역사적, 어떤 문화적 그 산물로 제조업들이 특정한 곳에 모였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뭐 주얼리는 뭐 종로에 있다는 거 막 알려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쇄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두 분? 충무로. 저 충무로 쪽 지나가다 많이 예. 봤어요. 많이 그 오잖아요. 살골목에. 예. 네네. 재화는 어디에? 재화는 성수동. 예. 그다음에 성수대가 관악구 유명해요. 쪽에도 있고. 예. 봉제는 어디에? 창신동이죠. 아시아죠, 우리. 창신동. 창신동, 뭐 창신동. 동대문, 평화시장 뭐 이런 데 옆에 엄청 있잖아요. 주얼리는 종로입니다. 예, 확실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팀장님? 아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어떤 특정 제조업이 모여있는 이유는.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 도시에 이제 소규모 제조업이 이제 그 배후에 집적하게 된 거고요. 인쇄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중심의 관공서라든가 대기업에서 이제 인쇄 물량이 많이 이제 소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인쇄업이 이제 중구에 집적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이제 한복 가게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얼리 화려한 이제 주얼 이제 그 귀금속 판매점들이 있으면서 그 배후에 귀금속을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공장들이 같이 이제 집적하게 되는 그런 거죠. 네. 그 인쇄업은 보니까 충무로에 영화관이 많았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판 막 만들고, 그랬겠네요. 포스터 만들고 이러면서. 인쇄를 해야 되니까요. 벽에 붙여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대부분 제가 여기 이 동네를 잘 아는 게 네. TBS가 당시에 이제 남산 밑에 그때 충무로 거기 인근에 있었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무로 인쇄골목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골목골목에 조그만한 그 제조업, 그러니까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한두 분이서 그 뭐라 그러죠? 이 인쇄기를 계속 돌리시는 모습을 저는 봐왔어요. 대부분이 영세업자분들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나요? 대부분 두세 명이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1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영세하죠. 그렇죠. 제조업 네. 치고는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예. 그렇게 적은 규모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2016년인가요? 서울 중구 도심제조업의 현황을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인쇄업과 관련돼 가지고 1명에서 4명까지가 업체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4,500여 업체에 종사자는 약 한 9,000명 정도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그 정도. 절반을 훨씬 훌쩍 넘는 인원이. 네. 그리고 나머지도 많은 수는 아니고 한 5에서 한 9명 정도가 대다수를 그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워낙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임금과 관련된 그리고 근로시간과 관련된 그 제한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보면 일단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뭐 얼마를 받을지 언제까지 일을 할지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고 네.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 안 하면 그럼 의도치 않게 그냥 그대로 살아오신 분들도 많겠어요. 그렇죠. 안 적고 네. 뭐 사장님도 적으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얘기 안 하고 모르고 그냥. 어디 노동부에서도 뭐 얘기 안 하고 하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적고 그다음에 네. 뭐 연차휴가도 없고 뭐 연장을 하거나 뭐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해도 네. 추가 수당도 없고 아니면은 뭐 시간당 얼마로 퉁쳐가지고 받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뭐 10년 20년 일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네. 이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과 노동시간, 네. 휴일휴가 이 부분들이 정확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호를
보호를 받으려면요. 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야 되잖아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또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안진걸이 갔다 왔다. 또 직접 또 발로 뛰어서 갔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인쇄소의 생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안진걸이 간다. 예,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인쇄골목이네요. 저쪽이 충무로 이쪽을 들었는데 보이시죠? 책이나 인쇄나 홍보물이나 종이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인쇄 노동자, 인쇄 종사자들의 삶과 노동 아직도 여전히 열악하고 심지어는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안진걸이 간다 해서 직접 이 인쇄 골목도 찾아왔고요. 또 실제 인쇄소도 한 2군데 가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충무인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쇄업이 경기가 예전 같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 단가는 16년째 안 오르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도 지금 직원이 한 10명 정도 줄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원래는 기계 2대고 직원도 한 16명 있었는데. 아, 이 옵셋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많이 해도 안 남으니까. 네. 기계는 이제 하나는 내다 판 거예요? 네, 매각을 했죠. 매각하고 어쩌서 직원들 감원하고. 그렇죠. 흑자가 나야 되는데 크게 한다고 흑자가 나는 게 아니니까. 젊은이들 아예 일하러 안 와버린다면서요? 인식이 좀 뭐 지저분하고 24시간 일주일씩 낮조 밤조 이렇게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경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약간 이제 비전이 조금 약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 그걸 찾아야죠.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영업도 많이 하고 디자인 쪽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맑은 인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니까 연우 사먹는 건 갑자기 많이 산뜻해졌네요. 요즘 이제 인쇄사도 좀 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랑 다르게 디지털은 원스톱으로 파일을 통해서 바로 인쇄를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인쇄 자체는 아날로그 인쇄는 사실상 거의 끝이 났고 하고 있지만은 단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인쇄로 거의 다 넘어갔는데 시장 자체의 파이가 확 줄어서 정통 인쇄 자체로는 힘듭니다. 사실. 지금 인쇄골목은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 임금이 지금도 그 임금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임금이나 작업 환경이나 뭐 그런 면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어차피 관공서 일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만 관공서조차도 2003년도에 기준이 만들어진 조달청 기준 단가에 의거 16년 전의 단가를 저희가 인쇄 단가를요? 2003년도?
아니 지금 그 사이에 물가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4배는 올랐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 정부 기관들도 단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후려치는 데다가 업체를 막 넘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예. 직원들 능력이라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고 저가 수주해가지고 또 노동자들이나 다른 그렇죠. 협력업체들도 악수 많이 내는 거죠. 쥐어짜가지고 단가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일을 주는 게 일이 없으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고 벌지 못하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결국엔 일이 있어야지 그 일에 맞춰서 단가도 제대로 주고 물론 그렇게 해야 고용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성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계는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런 노동이 없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인쇄에서도 생겨요. 아무래도 7만 5천 명의 소중한 일터인데 충무로 일주일 일대에서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책만 주구장창 책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하는 쉽지 않고요. 네. 네. 아유, 10년 전 단가가 오르지가 않았다. 그리고 16년 전. 아유. 좀 네.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자극적인 단어가 많이 나. 쥐어짜다, 후려치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적합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 민초들의 언어입니다. 생활 언어.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계속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또 그 산업재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다고요. 보통 이제 인쇄에서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수기가 있는데 10월에서 그 다음 연도 2월까지가 가장 많이 일이 몰린대요. 참고서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해가 바뀌니까 달력이나 뭐 다이어리, 뭐 교과서 뭐 이런 이제 물량이 많이 몰려가지고 1년 매출의 한 반 정도를 성수기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밤샘 작업에 돌입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량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맞춰야 되니까 연장 근무는 기본이고 뭐 휴일 근무나 밤샘 근무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계 장비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전사고가 항상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수하면 안 수문이 되는데. 뭐가 있냐면 또 봉제나 우리 거기서도 그랬는데 제아에서도 그랬는데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이 인쇄업은 저가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단가도 안 올려주고 오히려 저가로 들어와라. 그럼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를 또 아까 말한 것도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정한 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적정하게 단가를 맞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일정한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안심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또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서울시인가요? 네네네. 인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이지영 팀장님? 네. 저희 이제 중구에 인쇄 집적지에 좀 활성화나 아니면 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스마트 앵커라고 해서요. 이제 인쇄 기획, 생산, 판매를 협동조합으로 같이 저희가 최신 설비도 지원해드리고 최신 시설을 이제 짓는 계획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 업체 아까 보셨지만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장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라서 작은 업체들이 이제 도입하시기는 어려운데 그걸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인쇄센터라든가 또 이런 데서 또 최신 장비 사용을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앵커. 그러니까 뉴스 앵커가 아니고요. 집적 시설을 얘기한다. 이게 하나로 모여져 있는 시설. 그런 걸 이제 만들겠다는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아요? 서울시의 정확한 정책 방향 그런 거네요. 서울 시민들의 일자리에 관련되는 데를 그게 예를 들면 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도와줘서 일자리를 보존하고 늘리는 그런 정책인 거네요. 그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금속이든 기계든 인쇄든 제아든 의료든. 그러면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 물어보려다 말했어요. 무슨 서울시 아까 팀장님 직책이 뭐가 있었잖아요. 한번 거점 성장 추진단. 네, 어려운 거. 요걸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작년 1월에 혁신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의 이제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각 이 산업의 거점별로 특성화를 시키고 특성에 맞게 이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그 제조업들을
좀 네. 선택과 집중을 네. 통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스마트 앵커 같은 시설도 넣고 네. 거기에 있는 지역의 그 제조업이 활성화되게끔 네. 하는 그런 정책인데 세공업도 네. 지금 세공업 같은 경우도 영세업자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 맞아요. 그 종로 세공업 예. 좀 얘기 좀 네. 해주시죠. 기금속업인가요? 세공업인가요? 뭐라고 해야 이제 되나요? 귀금속 제작 하시는 제작. 업종이시고요. 네. 판매하시는 분하고 다르게 네. 이제 우리 종로에 대로변에 이제 판매점 하시는 분들 예. 뒤에 세공하시고 수리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간판이 없고 공장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그래서, 있죠. 잘 보이시는데 저기 저희 한 6천 개 이상 업체들 지금 각종 관련 업체들 이제 집적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거기 낙원상가 그 뒤쪽으로 또 군데군데 다 있나 봐요 그럼. 그렇죠. 옛날 그 단성사 극장 뒤쪽으로 뭐 이렇게 공장들이 있고 하죠. 아, 단성사 피카디리. 이제 상당히 독한 예. 광을 위해서 이제 화학약품들 쓰시고 예,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서 네, 근무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예. 금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속노조. 금속노조 법률원장. 대한민국 노동조합에서 최대 조합원을 자랑하고 가장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금속노조. 송효수 변호사님. 여기가 이 금속 노동자들이 여기 실제 금속 노조 가입도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가요? 그 현황이라든지 노동 조건 어떤가요? 예. 지금 가입을 해서 뜻있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세 합장들이 굉장히 노조하기가 너무 쉽지 안타깝게 않더라고요. 예, 너무 적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뭐 업체에서 좀 곱게 보지 않고 이렇게 좀 노조를 탈퇴시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게 작년에 그러면서도 좀 어렵게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노동절에 원래는 유급휴가해야 되는데 네. 거기 세공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거의 못 쉬어요. 노동절에도. 아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똑같구나. 생일이잖아요. 예. 당연히 유급으로 쉬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못 쉬고 있어가지고 네. 캠페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급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해서 일부 또 노동절을 쉬기도 하고 아마 네. 이제 올해도 아마 또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주 남았는데 이렇게 몰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송현사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는데요. 귀금속 세공업 노동자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TV민생연구소로 제보 영상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네네. 발빠르게 저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환경이 열악한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저기 지금 봐요. 네, 첫 저런 줄 화면부터 알았어. 조금 뭔가 지금 작업장이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술 작업하는 곳이랑은 청산가리. 다른 거예요. 그 청산가리가 청산가리. 먹기만 해도 돌아가시고 무슨 그러니까요. 맹독이잖아요. 네, 저걸 다 맨손으로 지금 맨손으로 한다는 하세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에 있으면 이물질 같은 것들을 청산가리로 녹여서 네.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직접 맨손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저렇게 항상도 쓰시네요.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 네. 장갑을 끼면 분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에 빼셔서 뭘 안전장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뻥 작업. 아, 광택을 광택 내는 거? 내주는군요. 이제 계속 뭐 약품을 써서. 어머, 저거 코로 들어가면 안 좋은데. 0.2g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는 게 청산가리라는데. 네. 이게 근데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저 그 화학 유해 물질을 마시기만 해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이 저런 비슷한 환경에 그렇죠. 노출됐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저런 거 보면 액세서리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그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그런 그 귀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세공업자들은 저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지금 다듬는 기술도 저 기계 자체가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저렇게 지금 노조 가입을 지금 탈퇴하라고 지금 부추긴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저러다 다쳐도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비용은 자꾸 낮추려고 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못 받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원장님 저렇게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네. 노조가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보셨듯이 방금 그 사용된 물질들이 네. 아까 이제 청산가리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산이라고 염산과 유사한 또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황산도 사용하고 듣기만 해도 겁이 나네요. 진짜 과산화수를 나쁜 것만 사용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청산가리와 과산화수를 섞어가지고
세척을 하면 한꺼풀 벗겨지면서 세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세척력을 발휘를 이제 하면서 거품이 생기고 연기가 생기고 증기가 생겨요. 그러면 공기 중에 그 기화돼 가지고 떠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환기시키지 않고 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한 위험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 미세먼지에 관심 요즘에 많잖아요. 지금 독성 먼지 속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정 팀장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런 가스들이 예를 들면 외부로 노출됐을 때 지나가는 시민들한테도 혹시 유해할까 봐 걱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서 먼저 일하는 노동자들도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을 진흥시키기도 하면서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고 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그 노동자분들 뭐 이렇게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도 그렇고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제조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혜택을 지금 한 번에 못 드리고 있긴 한데 단계적으로 저희 확대해서 작업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해 물질 보관하실 수 있는 별도의 보관 장소나 보관함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요. 그런 사업 저희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랑 금속노조라든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계속 그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그 노동청에서 종로 세공업체 7곳 임의로 뽑아 작업환경 시트 조사했더니 100%가 다 문제가 심각하다 적발됐다고 들은 송 변호사님 뭐 이게 일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잖아요. 다 위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작업 환경과 관련된 세세한 규정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유해화학 물질, 청산가리나 황산 같은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걸 사용하려면 노동자한테 고지를 해야 돼요.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체에 이렇게 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암 물질과 노동자들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돼요. 설비를 갖추고 아까 말했듯이 무슨 뭐 증기나 연기가 발생을 하면 그걸 흡입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그럼에도 그리고 나서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보호 장비를 갖춰야 돼요. 이런 단계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반했다는 거예요. 위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보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대다수의 종로 3가에서 5가까지 500여 개의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의 업체가 창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시설도 열악한 상황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정말 몰라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그렇죠? 사전 고지, 안전 교육, 차단 장비, 그다음에 보호 장비. 보호 장비까지. 딱 이렇게 법은질이 잘 되는 현실을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로 귀금속 골목 뒤편의 어두운 면을 저희가 직접 봤는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보석 세공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희가 마이크를 빌려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형님들이 많죠. 사장님들이나. 가장 기쁘거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가장 어둡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15년 차 세공 일을 하고 있는 박수환입니다. 20년 정도 주얼리 세공을 하고 있고요. 김정봉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사람이 이 반지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줄 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각 파트에 전문가들이 이제 붙어요. 이 광내는 사람이 있고, 뭐 줄질하는 사람이 있고, 불질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5개 이상의 파트를 돌아서 제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주문이 오다 나온 게 있으면은 그걸 다 끝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뭐 9시에 나와서 11시, 12시 어쩐 날은 뭐 물량이 많으면은 날 새서 하는 데도 있고요.
무엇이 힘들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 힘들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종로 3가, 4가 안에는 공장이 한 5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로계약서조차 지금 안 쓰고 있는 데가 많고요. 뭐 기본적으로 퇴직금도 아직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도 있고 아무것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위에 형님들은, 사장님들은 관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화공약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랑 황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청산가리로 이제 음독 자살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유해물질을 쓰는 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관리나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고 환기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거나 청산가리 증기를 보통 마시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황산의 증기를 마시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거 잘 안 빨려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 화공약품에 관련해서는 이게 몸에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산재처리라든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통 30년 한 가지 일을 40년 했다 그러고 더군다나 세공이다 하면은 장인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고를 너무 쉽게 당해요.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일하시다가 절단되신 분이 2분이 계셨었어요. 손가락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산재 처리를 못 받고 그냥 병원을 갔는데 해고의 수순으로 가게 됐다거나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용주가 자기 아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려고 나를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모품처럼 잠깐의 비수기 때문에 잘리고 그 잘린 뒤에 한두 달 뒤에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그 반복적으로 그리고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월급날이었어요. 이렇게 봉투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월급 봉투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몇 명 회사에 몇 명이 일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저희 업종에서 제대로 보고가 된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측의 입장에서는 관행이라고 하니까 그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요새 봉투로 받는 데가 어딨어요. 아니, 안 했었으니까 이제 와서 사대보험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인식이 있는데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세공노동자들이 유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20년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잖아요. 그럼 일하는 환경도 화려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열악하게 일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사회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자, 지금 보니까 관행이다라는 말로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저 월급 봉투를 이렇게 꺼내서 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이제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 남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열악한 상황들 실화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공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판매하는 보석상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 보석 사러 가보시면은 카드 잘 안 하잖아요. 현금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후레츠에서 조금 싸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탈세가 이제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가공업체들도 정상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는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또 뭐 있나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모든 사업장에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모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10명 일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한 서너 명만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보험 가입을 받으려면 대기를 해야 돼. 이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정원이 있군요.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네. 법에 없는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게 이제 다 이제 탈세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산재보험도 안 들고 그러니까 산재가 나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까 이제 글라인더도 나왔고 뭐 저기 뭐 그
유증기 마시고 그러면은 계속 기관지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라인더 사고 나기 딱 비염 뭐 달고 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산재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하고. 네. 법상으로는 가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네. 사업주가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노동자한테 불이익은 줄 수는 없으니까 인정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런 산재가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법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하면은 밉보이잖아요. 그렇죠. 해고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쉽게.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해서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를 못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맹점이 있어요. 뭔데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고 4인 이하 사업체에는 해고 같은 경우에 적용을 안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얼리 산업 같은 영세 사업의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되도록 4인조겠네요. 우리가 보기엔 명백한 부당해고인데 법률상으로는 부당해고 아닌 거로 돼버리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어쨌거나 가장 영세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5인 이상 일정 규모 있는 사업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1명, 2명, 4명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더 보호해줘야 돼요, 법에서. 오히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 미만은 적용 안 하고 5인만 적용하는 이런 꼼수를 쓰고 차별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가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는 거라고. 이정 팀장님께서도 계속 보시니까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이제 서울시가 어쨌든 노동부랑 같이 작업 환경 개선 나서 주신다고 했으니 계속 저희가 응원드리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열악한 환경이긴 해도 서울 시민의 소중한 일자리죠.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 일자리 부족한데 굉장히 그 무슨 취업 유발 효과가 크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주 고도의 숙련 기술자부터 초급 근로자까지, 초급 기술자까지 다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업종이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취업 유발 개수 같은 것도 나왔나요, 통계상으로도? 저희가 이제 뭐 10억당 한 10명 이상의 상당히 높은 취업 유발 개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10억만 투입돼도 12명 정도가 고용이 되는. 그래서 전국 16개 시대 중에서 4번째로 그 고용이 많이 되는 그런.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이나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점 성장 추진단.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영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사양 산업이라는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절대 제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라고 저희 생각하고요. 우리 많이 말씀하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제조업이 연결됐고 융합될 때 더 많은 부가가치, 더 많은 도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형 산업이 아니다. 손 변호사님, 서울시에도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정부나 서울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도심 제조업을 잘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반지나 주얼리를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기념일날 선물해주면서 그렇게 부담 가지 않은 가격으로 문화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고마운 물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짝이는 물건들 속에서 노동자들이 저렇게 산재로 고통받아 하고 그리고 유해 물질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일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말 이쁘게 보일까?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고맙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노동자들, 그걸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동 존중 특별시 서울시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조업에 대해서 또 집중해 보았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였습니다. 두 분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